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사가 예정된 주택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다고 합니다. 고위험 범죄자 출소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장 내일부터 4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청문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더구나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가 일선 현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국정조사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여야의 셈법에 따라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실제로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문 곳곳에는 갈등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적지 않은데요.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5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국정조사 범위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는 일만은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 국회에 쏠린 시선, 그 엄중한 무게를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합의했네요. 그렇습니다. 양당의 주호영, 박홍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국정조사 특위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 각각 정의당, 기본소득당으로 꾸리기로 하고 내일 이제 특위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도 표결로 승인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 처리가 된 이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의 본격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기 때문에 대략 이 즈음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돼 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리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그리고 서울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시민 용산구 등이 들어갔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도 요구를 했었는데 네. 결국 이 대상 기관에서 뺐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뺀 채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추진하고 하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국정조사가 그렇게 될 경우에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명분이나 이런 게 좀 반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는 양보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합의가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변화됐다, 이 부분이겠죠.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나머지 정당들, 민주당 비롯해서 기본소속당과 정의당이 단독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그리고 주요 법안을 또 처리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지렛대를 또 확보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빨리 하고 싶으면은 예산안 처리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의 정치적 이득을 찾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그동안에 보였었잖아요. 대통령실도 설득을 한 겁니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의원총회에서,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수사가 끝나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사에 미진함이 남았을 경우에 네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그때 주요와 같은 논리가 대통령실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얘기로 의원들을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까지 뭐 용인한 거냐는 뭐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뭐 국정조사 하는 것까지는 그렇더라도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디까지 양보를 한 건지, 또 뭐 어디까지 얻은 것인지, 이건 좀 추후에 더 따져볼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선 항상 뭐 있는 일이었었지만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딴소리가 자꾸 나와요. 이번에도 뭔가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도 말씀하신 국정조사 기간에 대한 얘기가 일단 나오는데요. 네. 과거의 국정조사 사례와 비교해서 이번에 45일로 한 거는 좀 짧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90일이었고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각각 조사 기간 90일, 60일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것이죠. 여기다가 지금 예산안 처리가 돼야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12월 2일 날 처리가 될 것이냐, 상당히 이제 의문시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은 실제 국정조사 기간은 뭐 1월 7일까지로 따지면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얼마를 연장하자고 미리 정한 바는 없고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이지, 연장을 뭐 이 애초에 예정해서 이렇게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의 대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실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중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뭐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은 절대 뭐 안 된다라는 식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좀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문 만들 때부터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항상 이런 얘기가 반복되네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측면도 당연히 아쉽고 이제 좀 우려가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까지 다 규정하자고 그러면 합의가 아마 안 됐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합의를 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 중요한 건 어쨌든 합의를 지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합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김성환 평론가가 엄중하게 좀 꾸짖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안 나오는데. 자,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대상 기관이 축소됐다라는 점을 들어서 유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쉽고 죄송할 따름이다라면서 차마 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애초에 논의되던 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통령 경호처하고 대통령 비서실이 제외됐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합의서에 나온 대로
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하는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파열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합의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추가로 입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 특수본이 오늘 밝힌 바를 보면은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그리고 용산구의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용산소방서의 현장지휘팀장 그리고 이태원 역장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애초에 용산서에서 작성한 위험 분석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에 연루된 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부장의 경우에 증거인멸 및 교사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내일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추가로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조사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소방노조가 또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소방노조 관계자가 고발인 자격으로 일단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것인데 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고발 이후에 뭐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가 됐고 행안부도 수사가 일정 정도 진행이 됐지만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장관 집무실부터 압수수색을 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대통령실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개편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국회도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정부가 현재 11억 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이 종부세법의 이제 기본 공제액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었는데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일부 이제 급증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좀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와 맞물려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곧 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액 상향 등을 담은 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 논의도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 논의는 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기재위에 이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이 한시적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애초에 유경준 의원은 뭐 통계청장 출신인데 국토교통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재위 소속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재위에서 사임을 하고 유경준 의원을 보임을 하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세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조세 소위 빼고 유경준 의원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좀 논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또 한 번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 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또 코로나19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이 유경준 의원이 조세소위 원장도 맞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인데 지금 지난주에 원구성 4달 만에 기재위 소위를 구성을 했고 이제 세제 개편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데다가 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라든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안 붙고 있다. 그래서 과연 유경준 의원을 투입을 하면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할 기구를 만드는데 시간 다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그리고 주택분의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에 수립을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일단 폐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폐기되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이 올해 아파트 기준 71.5%에서 72.7%로 높아지는 건데 예.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평균 69%로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재산세를 매길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도 이제 경감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3.6%, 표준지의 경우에는 65.5%의 현실화율이 내년에 적용이 될 것인데 그 올해와 비교해 평균 한 3.5%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추산이 돼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재산세 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논의해서 마련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부의세 문제는 그동안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비싼 아파트 이런 것들이 세금을 내리면은 그런 곳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대별로 기존의 이제 공시가격 로드맵하고 지금 이제 2020년 수준을 적용할 때하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9억 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9억에서 15억 원대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8.9%포인트, 15억 원 이상은 8.8%포인트가 내리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네. 종합을 해보면은 1가구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그리고 같은 1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중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기 때문에 이게 역진적인 감세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세정에 과연 맞는 일인지 좀 찬찬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일종의 인기 영합처럼 그렇죠. 세금 내려주면 다 좋아할 테니까 내려주자 뭐 이런 식의 방식보다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가겠습니다. 로봇계가 갑자기 오늘 큰 화제가 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이제 로봇개라고 그래서 이제 귀여운 개 로봇을 생각을 했는데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게 개인가 싶은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수한 업체가 이 대통령실의 경호 로봇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라는 거고 이 인물이 김건희 여사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이 초청을 받기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 개라는 개념은 지난 3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 과학 경호를 할 것이다. 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 경호 논의 와중에 이제 나온 것인데 네. 미국의 모 회사가 경호용 로봇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여오기로 하는 그러한 계획을 모 업체가 맺었고 지난 5월에 총판 계약을 맺었고 4개월 만에 대통령실하고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이 과학 경호 장비 도입 예산이 한 13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로봇 구입 비용은 8억 원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본 사업은 내년에 진행을 하고 이 전에 실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일단 3개월간 로봇 개를 이제 임차 운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용도 3개월에 임대 비용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제로 어떤 이 장비를 투입할 것인지는 공개 입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개를 들여오는 업체의 전 대표이자 현재는 이사를 맡고 있는 서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 후원금 1,000만 원을 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원을 막 권유를 했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여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해명 내놨죠? 그렇습니다. 해명은 이 로봇개를 상용한 두 업체가 있는데 모두 참여를 해서 임차계약 체결 전에 성능평가를 거쳤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능시험 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더 나은 거를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어쨌든 진행한 게 대통령 경호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경호처는 이 업체 이 소속 인사가 어느 정당에 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뭐 취임식에 초청됐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구매계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구매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 결과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언론이 이러한 근거 없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G20회에 참석을 할 때 그때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한국산 자동차가 아니라 벤츠를 탔다.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제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현지에 갔는데 제네시스를 이용하지 않고 벤츠를 탑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발리의 응우라라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세데스 벤츠 S600 가드 차량을 이용을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왜 제네시스 G80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안전에 더 신경 쓰기 때문,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더 안전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 기사가 실린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거는 이 주최 측이 제공한 차량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20 공식 행사 이동 시에는 대통령이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이용을 했지만 공항 입출국 등의 이런 경호 취약성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주최국이 제공한 공식 방탄 차량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해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추가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항에서 이동을 할 때도 이 자국에서 가져간 차량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항에서 이동할 때도 이제 현대차가 제공한 이 제네시스 G80을 이용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론에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제 좀 바꿔보죠. 정진상 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지금 구속적 부심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구속 적부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진상 실장은 구속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것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검찰 측은 그렇지 않다. 지금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이 혐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구속적 부심은 이제 시작하고 이제 끝난 이후에 24시간 내에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가기 전에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영장전담 판사하고는 다른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그런가 하면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 오늘 자정부로 석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24일 0시부로 석방이 되는 일정인데, 그런데 석방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재판에서만 증언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속돼서 풀려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재판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발언을 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파장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이 소위 이 화천대유가 이 만든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통비와 세금 등의 이 금액을 제외한 428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측,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 등의 지분이 있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들은 게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이제 들었다라는 이름 진술은 전문 진술 또 전문 증거라고 해서 그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만배 씨가 그러한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언론에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게 김만배 씨 입장이다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3자 약정을 통해서 428억을 이재명 측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김만배 씨는 700억 다 내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민주당 당직을 그러니까 당직을 내려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당규상에 이제 기소될 경우에는 이제 당무를 정지한다 그런 대목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자진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다만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 결과를 보고 이 실제 사의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당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사실 논란이 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리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동성 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새로 살 집을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물주는 조두순인지 몰랐다며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 파기가 가능한 얘기인지 또 흉악범 출소 때마다 이런 식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을지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조두순의 아내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가지고 새로 살 집에 집을 계약을 했고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월세까지 다 일괄 납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 전체 이제 보증금의 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고 예. 이제 잔금을 나중에 치르게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이례적으로 그 계약을 할 때 금액을 다 완불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취소가 가능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모든 계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뭐 취소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임대인 쪽에서는 이걸 나중에 알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조두순 씨네 쪽에서는 전혀 이제 이걸 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혹시 이 전체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 이제 뭐 10%의 계약금만 걸고 간 상황이라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위약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이제 임차인 쪽에서 취소하고 싶으면 이걸 포기하면 되고 만약에 임대인 쪽에서 취소하게 하고 싶으면 2배를 물어주면 되는데 예. 지금 이거는 완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임대차 계약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소나 뭐 무효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건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고지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은 정도의 기망이 있어야 해요. 네. 근데 이게 고지 의무가 그러면 있는 사안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저도 하루 종일 이제 뉴스를 봤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보니 예. 약간 다들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여기서 뭐 내 가족이 몇 명이 살기로 했는지 혹은 여기에 뭐 누가 나중에 또 추가로 살지 이런 걸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가? 이 부분을 딱히 고지의 의무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 거꾸로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다. 그럼 누가 이런 사람이랑 사실 계약 체결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이제 성보호 관련된 이런 법률들 아청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률에서는 신상 공개 대상자를 주택이나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같은 것들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위반하면 거꾸로 처벌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네가 그 성범죄자고 신상 공개된 사람이야. 이런 이유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 임차인 쪽에서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거주할 사람의 정보를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이건 사기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일부의 이제 의견은 또 뭐 이걸 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세간에 많이 알려져서 이제 막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뭐 집회를 하고 뭐 그러면 이거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되지 않냐. 그러면 이건 사전에 고지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게 뭐 범죄로 알려져서 뭐 다른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뭐 이러니까 뭐 안 돼라고 하긴 그런 사람이 이제 어디서도 선뜻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해 차별할 수 없도록 법률이 또 규정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이 이런 계약을 이제 임대인 쪽에서 해지를 일방적으로 하는 걸 인정할지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고지할 의무. 예를 들면 네네.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성범죄 저질렀습니다라고 네. 고지를 하지 않은 것하고 네네. 지금 조두순 배우자가 가서 그냥 네네. 남편은 직장인이에요 이러면서 기망한 것 두 가지는 그냥 같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조두순이 어디서 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디선가. 그럼 이 사람이 회사원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예를 들어 이들이 어딘가 이제 이 부부가
어디에 입주를 할 건데 내가 이 사람이 신상 공개되어 있는 좀 이런 성범죄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계약자로 내세워야 하느냐,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요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중개사 분들 사이에 명단이 돌았었대요. 예, 이 부부 예. 이름이. 예. 근데 이제 이번 경우는 이 중개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못 받으신 거예요. 미처 챙기지를 못하신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몰랐다고 해서 또 이게 그럼 중개인의 의무 위반이냐면 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상황이,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그러네요. 발생한 것이죠. 법률적으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역시 네. 가족의 위임장 없이 박병화 도장만으로 대리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리했지만 대리인이 아닌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했는데 위임장이 지금 첨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위임이라는 건 이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간에는 이걸 꼭 종이로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해도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라, 만약에 박병화 쪽에서 나 위임 안 했어, 이 계약은 무효야,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무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리로 하고 있는 계약인 건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무효로 만들어서 취소하기도 어렵고, 이 박병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뭐 더 난감한 거죠. 근데 이런 성범죄자들이 네. 결국 이제 언젠가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신형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시 네. 이제 사회에 복귀할 텐데, 네. 복귀하는 거 지금 알려지는 것들 보면은 다 초등학교에 있다더라, 대학교가 근처에 네. 있다, 뭐 중학교가 있다 이러거든요. 지금 이게 최소한 그래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좀, 어쨌든 우리는 인구 밀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도시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해를 해서 이제 잡혀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애초에 좀 약간 뭐 저기 농촌, 섬 이런 데 살고 있었으면 좀 이 원래 집으로 돌아갈 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보면 도시에 살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살고 있었던 곳으로 통상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을 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좀 만약에 떨어져 있어도 뭐 초등학교에서 떨어져 있으면 옆에 중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대학이 있을 수 있고, 뭐 혹은 학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찾는 뭐 키즈 카페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실은 이제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시카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이렇게 출소돼서 나왔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게 미국은 아파트 중심의 문화라든가 이제 도시 중심의 문화라기보단 좀 이렇게 평평한 곳에 한마디로 단독주택이 쭉 있는 그런 구조의 삶의 이제 모습을 띠고 있다면, 네. 우리는 좀 다른 구조의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어렵고, 게다가 이제 이런 보호수용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하도 막 문제가 보호관찰소 같은 것들이 네.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사회가 민주화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할 때 요런 수용과 관련된 이제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수용하는 어떤 제도를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정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다 보니까 어떤 법률에서 이게 위헌이야, 그래서 없애겠어 해가지고 이제 없애고 나면 그걸 새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입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입소하게 되는 이제 시설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은, 현재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약간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그런 사람들이 뭐 그 가족들과 함께 어쨌든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는 좀 이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곳에 주거와 뭐 직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정책들을 지자체라든가 정부 부처가 나서서 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제도들을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뭐 네. 아동성 범죄자나
연쇄 네. 성폭행범이나 아니면 또 네. 아주 강력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출소할 때마다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나치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이 동네 가면 이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가 맞아요.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되느냐는 거죠. 국민들이 왜 불안한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는 늘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어제도 그제도 누군가는 나오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우리는 왜 불안한가예요. 왜 불안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질에 비해서 그에 필적할 만한 처벌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도 미흡하고요. 네네. 이 사람들의 교화도 부족하겠지만 사실은 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 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고 예. 혹은 이런 전자발찌 같은 거를 뭔가 위법하게 끊어내고도 범죄를 저지르고 신상정보 등록하라고 하지만 뭐 작년인가 올해 위반한 건수만 5,000건이라고 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건 거예요. 그리고 왜 관리가 안 되어 있냐 바라보면은 법무부가 지금 보면은 이런 재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자료 구축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뭐를 해보려고 해도 보호관찰소 인력도 지금 관찰관 한 명이 18명을 감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이번에 법무부가 이제 스토킹과 관련해서 강력범죄가 일어나면서 1:1 뭐 관찰하겠다, 고위험금 전담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력 증원이 쉽지가 않고 이 부분을 또 행안부가 받아주지 않아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 명 한 명 나오는 거에는 민감한데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불안에 대해서 사회가 투자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은 국민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막 저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전문가니까 뭐 이렇게 수치를 이야기하고 말로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피부로 뭔가 충분히 처벌받지 않고 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우리 옆을 돌아다니고 있어 불안하잖아요. 예. 이 부분을 정부가 바라보고 조치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뭐 네. 지금 안산시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주변에 초소 갖다 놓고 그다음에 네. 유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뭐 청원경찰 둬서 네. 뭐 1년 365일 감시하고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가로등 환하게 켜고 CCTV 더 많이 네. 설치하고 네. 이런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두순만 위험합니까? 라고 되묻고 싶어요. 네. 김근식, 박병화 이런 사람들만 위험한가요? 위험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면서 계속 우리 주변에 어딘가로 스며들고 있죠. 이럴 때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치안 지수를 높이고 이런 어떤 보호 수용 시설 같은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보호 관찰 제도의 예산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네. 그런 국지적인 어떤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만큼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 우리는 정말 잘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컵 회의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기후변화협,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네, 네. 이집트에서 이제 열린다는 말씀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폐막을 했어요. 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6일 개막했다고 제가 그때 지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네. 금세기말 2도 넘지 않게 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이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이만큼 줄이겠다 목표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 캅이라는 총회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서 네. 아주 중요한 기후 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20일에 끝났습니다. 원래는 18일이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제 워낙 그 끝까지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쟁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날짜를 이틀 넘겨서 이제 20일에 끝났어요. 자, 그럼 뭐가 이렇게 쟁점이었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손실과 피해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이제 저개발국이 뭐 기상이변으로 막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큰 선진국들한테 우리가 입고 있는 거를 좀 보상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여태까지는 선진국들이 절대 정식 의제를 올리려 하지 않다가 이제 그걸 올렸고 이제 그 논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예. 이제 뭐 그동안 선진국은 우리가 개도국 태양광 설치도 지원해주고 뭐 방파제 쌓고 하는 거 다 도와줬는데 그냥 이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개도국은 지금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방파제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피해 이 자체를 좀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마침내 이 요구가 최종 합의문에 반영이 된 거죠. 합의문에 반영이 되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보상의 개념은 아니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환경기자는 다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게 그 보상이라고 하라고 이제 개도국에서 요구를 해왔고 예. 미국이나 유럽은 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왔고 요번에도 그래서 그 합의문에 보상, 뭐 책임 이런 용어는 이제 다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걸 다 빼고 이제 정확히 용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 네네네. 우리가 뭔가를 보상해 주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죠. 예, 당신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기금이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캅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도 좀 관심 별로 못 받은 것 같은데. 관심이 뭐 처음에 이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니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니 해서 이제 뭐 3제가 겹쳤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낮은 가운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사실 요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 손실과 피해라는 부분이 의제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데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예. 굉장히 예상 밖의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전보다는 큰 진전을 이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개발국들 특히나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요구한 그 나라들을 대표한 나라가 파키스탄이었는데요. 네. 파키스탄은 이제 이번 여름에 나라의 3분의 1이 잠기는 맞아요. 굉장히 큰 이제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막 목소리를 내고 또 이집트에서 열렸는데 이집트 역시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 저개발국들 참여를 독려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를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아프리카에 정상들 있는 국가들이 제일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 캡도 이거는 아프리카 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이제 막 홍보를 하고 했어서 예. 그래서 요번 캅이 이제 27회였으니까 근 30년 만에 마침내 이제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뭔가 수건을 좀 잃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돈을 누가 얼마나 내고 누가 이 돈을 얼만큼 가져갈 건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근데 요건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은 이번 총회 기간에 중국도 기금을 내는 공여국이 돼야 하고 수혜국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당사국이 UN 기후변화 협약, 그걸 UNFCCC라고 하는데 UN 기후변화 협약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UNFCCC 협약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쉽게 풀이하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개도국이라 돈은 못 내. 약간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체결된 게 1992년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나라들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OECD 국가, 그 당시에 92년도에 OECD 국가, 그 선진국 무리를 이제 부속서 1국가고 이제 나머지 개도국들을 비부속서 1국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럼 우리도 개도국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92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때 기준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따르라 하는 거는 자, 우리는 개도국이니까 일단 선진국 당신들이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져라. 그래서 이번에 예. 이제 그 손실과 피해 보상 논의할 때도 중국이 굉장히 개도국 편에서 엄청나게 분위기를 많이 띄워줬다고 해요. 그 말인즉 이제 우리는 개도국에 더 가까워. 난 이쪽이야. 약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기존의 개도국으로 분류됐으나 사실상 배출량은 이제 웬만한 선진국 이상인 그렇죠. 그런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10대 배출국이고 경제 10대 대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명분이 없다. 개도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중국 편에 잠깐 서볼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원칙엔 합의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 합의를 못 이루면 네. 없는 이만 못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큰 진전은 이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돈으로 분담을 누가 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참 답답하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 협약이나 회의가 열리게 되면 온실가스 얼마나 감축했는지 뭐 이런 걸 점검하거나 또 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요? 네. 이번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제 그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축이라는 게 원래 가장 메인 이슈인데 네. 이제 그게 요번에 이제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워낙 이 손실과 피해라는 게 처음 튀어나와서 이제 막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이 굉장히 가리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거 할 때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작년 캅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처음으로 작년 캅 그 글래스고에서 열린 거기서 처음으로 석탄 발전의 감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근데 당시에 이제 워낙 이란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인도 이런 나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 앞에 단서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탄소 감축을 할 수 없는 석탄 발전을 줄이자. 이렇게 좀 여지를 열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석탄 발전은 계속 좀 놔두는 식으로. 그래서 예. 이번에는 그런 용어 다 떼고 그냥 석탄 발전 줄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석탄뿐만이 아니라 뭐 석유나 가스 이런 것도 다 줄이자 이런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던 게 원래 유럽이나 이런 데 목표였는데 네.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냥 거의 작년 그대로 그 수준이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올해는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캅이요 UAE에서 열리거든요. 예. 여기 이제 산유국들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열리는 개최국 장소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동안 뭔가 석유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내년에도 아마 그런 논의가 이제 이쪽에서 많이 주장을 할 텐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선 절대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 이슈가 굉장히 파급력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나저나 우리나라는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뭐 탄소 중립도 포함해서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요 이제 캅이 열리는 요 기간에요. 이제 국제 시민단체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뭔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도 이 캅이 열리는 기간에 뭐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은 전 세계 온실가스 한 92%를 배출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62. 예?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위는 적당한 나라가 없다고 해서 비워두고 4위부터 63위까지 순위가 매겨졌는데 네. 우리가 60위를 했어요. 63위가 꼴찌인데 네, 60위. 우리가 60위를 했다고요? 네네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고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렇게 세 나라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가 그래도 뭔가 2030년 뭐 목표도 올리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라고 이제 의아하실 텐데 사실 우리는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뒤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았나 특히 올해.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26.3%에서 40% 이렇게 올린 건 맞아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평가한다라고 했지만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이제 목표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2030년에 한 뭐 30%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 이제 그 지난 8월달에 발표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20%대로 낮춰졌잖아요. 원전을 낮추고 올리고. 원전 비율 올리고 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깎냐,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을 어떻게 퇴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로드맵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위 국가는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최상위 국가는 뭐 당연히 유럽에서 나왔는데요. 네. 덴마크가 나왔어요. 덴마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풍력이 유명하잖아요. 풍력으로 뭐 한 50-60%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 나라는 뭐 이제 뭐 탄소에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탄소세 이 두 가지 제도를 여기선 다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지금 현재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세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우리 돈으로 한 3만 3천 원.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또 이제 그 배출권 시장,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서는 톤당 한 10만 원 정도를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언제 60등에서 1등이 될지 그러게요. 답답한데요. 일본, 중국은 어땠어요? 뭐 두 나라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진 않았습니다. 네. 일본이 50이었고 중국이 51위 이렇게 됐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가 충분치 못하고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10이 이렇게 높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 봤더니 일본은 2013년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배출량을 보면 15년 전에는 일본이랑 우리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의 절반 정도예요.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뭐 지금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량 자체가 설비 말고 발전량 자체가 1년 동안 뭐 30% 이렇게 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꼴찌를 받은 거는 너무 이런 변화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덕도에는 5mm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또한 오전까지 동해상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서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5도, 광주 6도 등 전국이 1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3에서 18도로 모레까지 평년보다 높겠지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대전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7.6도, 습도 5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꼭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막상 찾으면 구할 수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판된 지 5년 이상 세월이 흐른 책은 대형 서점에도 재고가 없기 일쑤. 인터넷 중고서적에서 어렵사리 책을 찾았다 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판매 가격이 정가보다 두서너 배 비싼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은 공공도서관뿐인데 대출한 책과 손때 묻은 내 책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적 소유욕을 채울 수 있는 책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정반대로 평생을 모은 장서를 폐기 처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8월 수도권 한 대학의 교수는 정년퇴직을 하며 연구실에 뒀던 장서 10,000여 권을 정리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져가기엔 워낙 방대한 양이었던 탓에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려 했지만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고, 지역 공공도서관과 사설도서관의 문을 두드려도 받지만 신간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제자들과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책을 나눠준 뒤 남은 1,000여 권의 책은 연구실을 정리하는 미화원들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퇴직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베이비 부모가 대거 은퇴하면서 애서가들이 소장해온 책을 처분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곳곳의 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이미 포화 상태라 기증받는 도서 기준을 발간된 지 5년 이하인 도서로 설정해두고 있다고 하고요. 오래된 책을 사줬던 헌책방들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헌책방 거리였던 청계천 헌책방 거리는 20여 년 전 100여 곳에서 현재 한 17곳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책이 없어 못 읽던 시대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글쎄요, 책 팔면 도서 인구가 줄어든 탓일까요? 아니면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직도 책 소유에 집착하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아까운 책들이 재활용 용지로 버려지는 게 인류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헤어지자고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잘 지내라고 아프지 말라고 나보다 더 좋은 여인을 만나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두고 돌아서면서 정말로 날 사랑했다고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yeah.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모든 너의 꿈이 무너져가고 사랑만으로 모자란 걸 느꼈다고 노을에 붙잡고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9433님, 책을 안 읽는 것도 문제고 전자책이 대체도 문제고 다 얽히고 설킨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책을 쉽게 막 출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책이 하루에 뭐 몇천 권씩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책들이 금방 다 어디로 또 사라진다고 해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책들은 사실 아주 적은 그 수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시용으로 만드는 책들도 있겠죠. 그 사이에는. 그리고 굉장히 사라지면 안 되는 아까운 책들도 아마 있을 테고요. 그리고 8356님, 동네 도서관에 신간 베스트셀러 새 책을 기증하려고 했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현재 보유 중인 책이 항상 예약이 꽉 차 있길래 이용자들 생각해서 기증하려고 했는데 도서관 입장은 또 다른가 봐요.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기증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불가능한가요? 기증서라고 표시를 하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서관 입장에서는 또 이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의 부담, 공간의 부담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6316님께서 청계천 벼룩시장 옛날 좌판 헌책도 예전에 있었는데 보기 힘들다. 그때는 참 싼 맛에 심심찮게 사들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동네를 갔었어요. 근데 헌책방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안 남았고요. 손님도 거의 안 보였거든요. 진짜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지나가면서 보면서 좀 아쉽고 서운했어요. 책이 인류가 만든 저작 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500년, 1000년 넘게 지금 보존되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매체는 거의 그렇게까지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전기 없으면 서버 다 나가고 그러는 걸 텐데 종이의 가치나 종이책으로 찍은 어떤 책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책들이 자꾸 사라진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어디서 받아줄 만한 이렇게 연결해줄 만한 공간 같은 거 또 그런 단체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계속해서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사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7차 재유행 규모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네. 다행입니까? 이런 예측이 나왔네요. 예, 근데 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면 대비를 더 12월 중에도 올 수 있다. 예, 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코로나 예측을 여러 번 전해드렸잖아요. 수리 예측 연구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전해드렸었는데 딱 맞게 들어맞았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예측들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예측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이런 예측들을 해보는 건데요. 우선 그 접종 간격을 3차에서 뭐 4차, 2차에서 3차 사이를 원래는 120일 넉 달 만에 맞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방역 당국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건 이번 주가 아마 정점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번 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번 주에 뭐 7만 명 규모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 달 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확진자가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5만 명 전후, 많이 나온 날은 7만 명 전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증가 폭이 주춤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더블링이나 이런 게 탁 나오면은 그렇지 이거 그렇죠. 대유행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볼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비슷한 상황에서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직전 주와 같은 1.10이에요. 셋째 주 같은 경우. 그럼 1에 근접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확산이 아주 큰 폭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폭이 있어서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본부에서 11월 셋째 주에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게 10월 넷째 주 이후에 중간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유행 규모가 작을 수 있고 12월에 들어서서야 이제 정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란 백신 접종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양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생하나. 근데 질적인 면을 보면 조금 위험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전주 대비해서 14.3%가 늘어나면서 399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망자 수가 전주 대비해서 41.8%가 늘어난 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증 환자의 91.4%, 사망자의 94.3%가 60세 이상. 여기서부터 걱정인 거죠.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이 10대는 119.6명이에요. 그런데 80세 이상은 1287.8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질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령층,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학령기 연령층에서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고령층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정점이 빨리 온다는 건 우리가 백신을 맞고 한 2주 정도 있어야 면역이 생기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내에 정점을 찍고 차라리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지금쯤 맞으시고 그렇죠. 예, 지금 맞지 않으면은 뭐 효과를 크게 못 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자꾸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맞으려고 하셨다가도 또 안 맞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지금 위중증 가는 거 그리고 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확진자나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접종을 가능하면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유 기본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다른 상품들한테도 그
물가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네. 그 어린이나 청소년이 있는 집에서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유제품을 못 먹으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유제품이 들어가는 식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리는 거예요. 우유 못 드시는 분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먹거든요. 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무슨 뭐 아토피가 있거나 그러면 유제품을 네. 먹이가 좀 저어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먹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품목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과점 가서 빵도 제대로 못 골라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흰우유 가격이 오르면 이게 나머지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우유가 들어가는 빵, 과자, 버터, 아이스크림 이런 건 줄줄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커피에도 우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카페나 빵집에서도 이제 우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격 영향은 많이 받는데 이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업계가 지난 17일부터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평균 6% 정도 되는데요. 흰우유 1리터 가격이 2,710원이었는데 2,800원대 후반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원가를 좀 낮출 수 있어요. 협상을 해서. 네. 그렇지만 개인 카페나 빵집 같은 경우는 유업체 대리점에서 우유를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그 우유 업체들이 출고가를 이제 12월부터 올리게 되면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약간 올라가고 멈추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국제 곡물 가격이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빵이나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바로 연결이 되니까 카페 같은 경우는 안 올릴 수가 없는데 올리자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리면 손님들이 예민하게 이제 그 가격에 영향을 맞아요.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큰일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우유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먹어요. 유당을 빼는 우유를 먹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지방 우유를 네, 마시거나 드시고 저희 이렇게도 꼬만 저지방 하거든요. 우유 먹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아유, 또 우리 축산농가들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들 걱정도 돼서 네, 우유를 못 먹는 게 아니라 골라서 마시면 되는. 네, 그렇죠. 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유값도 오르는 상황인데 달걀값도 치솟고 있어요. 네, 달걀 한 판 가격이요. 뭐 한때는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면 10,000원을 넘어간 적도 있었긴 했는데 우리 네. 경험상으로 최근에 달걀 10개 가격이 한 판 가격이 1,670원입니다. 지난달보다 6% 가격 정도가 올랐고요. 생닭 가격은 13%나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킨을 시켜보니까 네.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지난달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감염 농장이 18개로 늘었고요. 예. 산란개와 육개 5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달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얼마 정도에서 감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달걀 한 판 가격에. 네. 지금 22일 기준으로 특난 30개 한 판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6,500원대거든요. 1월 달에 6,000원대 들어가서 그냥 계속 그 가격에서 조금 진폭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마 한 판 가격에 대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7,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지금 산란계 사용 마리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AI가 네. 발생하더라도 달걀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 폭이 아주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이고요. 수급 불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달걀 사재기를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산란계와 병아리 종란을 수입해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많이 오르면요.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살색 달걀 말고 하얀색 달걀이 그러니까요. 공급되기도 그런 달걀만 했었는데요. 먹기도 했었어요. 온 네. 마트가 다 하얀색 달걀로 바뀌었어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나마도 한 집에 한 판씩밖에 못 사고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더 살처분이 많아져서 하게 되는 육계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디 조류 인플루엔자 더 확산하지 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네. 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이제 달러 가격이 예전하고 좀 달라서 선뜻 손이 안 가시겠구나. 예전에는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집에서 의논을 했어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떡할까 했더니 근데 위안화하고 엔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예.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래도 아무래도 물건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환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의하셔야 한다고요. 피해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또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피해 사례가 이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고가 의류 같은 경우를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이때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하긴 요즘엔 해외 배송이 되게 빨리 되긴 했는데 뭐 3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이후에 배송이 안 되고 사업자한테 연락했더니 물량이 없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나 안 살래요.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취소 수수료가 6만 원인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애플 에어팟 같은 걸 샀는데 한국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산 거예요. 10일 뒤에 물건을 수령하고 써보니까 이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통화 음질도 안 좋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가품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반품하고 환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50%만 돌려주겠다고 사업자가 했는데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특히나 그러니까요.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해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물건을 샀는데 배송을 안 해준다거나 연락을 안 받고 사라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국제거래에만 57.6%가 증가를 했고요. 최근 2년간 11월 12일에 해외 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3,23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않네요. 제일 많은 게 의류랑 신발이에요. 의류랑 신발요? 네. 그게 46.7%. 그리고 남성분들은 가전을 참 이때 많이 사시더라고요. IT 제품이랑. 그 자랑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여성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시고 남성분들은 가전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1.3%였습니다. 제일 많은 건 취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고요. 네. 우선 이게 이제 그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에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이 있어요. 가격을 너무 후려쳐서 판다. 그럼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반갑다 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후기를 검색해 보시면 이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환율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다 보니까 이거 물건은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우선 해외도 그 내의 배대지를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또 한국으로 배송하니까 이중으로 배송료를 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환율이 변동되고 배송료까지 하고 관세 계산하면 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근데 그런 경우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기더라고요. 거죠? 저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송이 폭증돼서 엄청나게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송 현황도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이용하실 때 계좌 이체, 송금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왜냐하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에다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금이 오간 경우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해외 사업자라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아니 해외에서 집도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억씩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간도 굉장히 크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우리 태극 전사들이 우루과이와 월드컵 첫 경기 치르고 있을 텐데요.
내일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네, 이제 궁금한 점은 손흥민 선수 뛰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죠. 해외파들이 다 뛰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로는 지금 벤투 감독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 출전은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 질문에 굉장히 분명하게 답을 했고요. 다만 선발일지, 교체 투입일지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헤딩 연습하는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느껴지고요. 벤투 감독은 마스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겠다. 편안하게 경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뉴스는 뭐냐면 황희찬 선수가 못 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상 입었다고. 네, 햄스트링 지금 부상이 네. 있었는데 와서도 계속 사이클만 탔다는 거예요. 훈련장에 또 잠깐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인데 이번에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복 속도가 더뎌서 훈련을 소화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우루과이전은 황희찬 선수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황희찬 선수를 엔트리에서 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정입니다. 근데 우루과이는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잖아요. 네, 우선 제가 피파 순위를 확인해봤습니다. 데이터가 예. 제일 중요하잖아요. 확인해보니까 우루과이가 피파 순위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남미 팀하고 상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월드컵 본선에서 34경기 중에서 6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5번은 유럽을 상대로 이겼고요. 한 번은 아프리카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미와 북중미 팀을 상대로 지금까지 8전 2무 6패에 그치고 있는데 남미를 상대로 1무 4패. 그리고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2패씩을 당했고 볼리비아랑은 비겼습니다. 근데 좀 좋은 점을 보자면 벤투 감독이 오고 나서 2018년 10월에 친선 경기를 우루과이랑 했었는데 네. 그때 2대1로 이겼어요. 그 당시에 누가 골을 넣었냐면 황의조 선수랑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를 이겨야 16강을 간다는 확률이 한 60% 정도 됐네요. 아니면 사우디도 뭐 아르헨티나 이기는데 우리가 뭐 못 이기겠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났으면 그때 참 그랬으면 좋겠네. 정근 선생님 노래가. 아니 그렇게까지 그냥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응원하면 네.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에 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요즘에 동물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요. 예전과는 많이 결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전에는 뉴스에서 동물 이야기가 나오면 네. 불법으로 동물을 키우거나 뭐 학대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논란이 있었죠. 네. 이 풍산개들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 대통령 기록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는데요. 임기가 거의 끝난 문 전 대통령이 정든 개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여 당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호소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기르기로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법적 권리가 이제 정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받은 선물은 동식물, 무생물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는 것이 뭐 불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논란이 훔쳐간 게 돼버리는 셈이 되니까.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동물 단체들은 국가 원수 간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어쨌든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이런 논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진행자님께서는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반려묘를 모시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저와 왜 저 의외라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바라보십니까? 지금 공감의 리액션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꾸 와서 귀찮게 하셔가지고. 네, 저도 지금 12살 된 고양이 2마리를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노묘가 되어서 그런 수준인데, 일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게 저는 쉽지는 않은데, 네. 그 이상의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동물을 인간과 다름없는 가족으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경험에 따라서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니면 동물은 그래도 동물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MZ세대들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나 비거니즘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을 보면 네. 그들에게 환경 문제나 동물권이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네.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어디까지가 작품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행자님 혹시요. 저희 예.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네. 동물 등장하는 작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있죠. 네. 데미안 허스트의 상어. 그쵸.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쵸. 이 작품의 풀네임은 저도 늘 기억해내기가 어려운데요. 예.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너무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예. 사실 이게 번역마다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냥 상어 작품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삶과 죽음의 그런 존재론적 사유를 작품에 표현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에는 유난히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상어 작품. 포름 알데히드 용에게 상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서 모터와 함께 움직이게 한 겁니다. 네. 물론 죽은 상어였고요. 호주에서 이 상어들의 사체를 공수를 해왔는데요. 이미 죽은 사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1991년의 작품이고요. 2년 후에는요. 마더 앤 차일드라는 작품에서 어미소와 송아지 네. 이렇게 엄마와 자녀 이렇게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은 방식으로 포름 알데히드 용에게 넣어서 등장을 시키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소를 반토막으로 잘랐어요. 반토막요? 네, 그러니까 뼈와 장기가 고스란히 횡으로 반토막을 자른 거예요? 네, 이렇게 세로로. 네. 예. 그러니까 뼈와 장기가 고스란히 드러났겠죠. 근데 이때에도 사체를 사용했지만요. 예. 워낙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어서 그랬는지 당시에 사람들이 동물학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동물의 사체를 활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뭐요? 프리즈 아트페어에서요. 이번에 지난 가을에 했던 네. 가장 인증샷으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데미안 허스트의 그 만다라 같은 대형 원형 작품이었거든요. 네. 거의 2m 정도 높이가 되고 만다라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는데 네. 사실 이게 가까이서 보면요. 실제 나비 수백 마리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것도 죽은 나비요? 네. 나비 색이 워낙 화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다라를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와, 이 나비 진짜야 가짜야 하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어머 진짜야 정도의 반응만 하고 사진을 찍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외려 이 나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죽어있는 채로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죽은 나비만을 공수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살아있는 나비를 잡은 것일 텐데 네네. 오히려 죽은 사체의 송아지에는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 나비에도 물론 그런 논란이 있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니요, 아까 우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동물 얘기할 때, 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네. 그냥 일반 물건 취급한다. 원래는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네. 원칙상으로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시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죽은 면에서요? 동물은 네.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회적으로 얘기했다면 네. 소도
사실은 죽은 상태지만 네. 그 소를 반으로 갈라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게 맞냐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그리고 나비는 더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아한 건 사- 그거예요. 송아지 소에 대해서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네. 나비는 보고 예쁜 거예요. 나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이 뭐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그렇게 많은 양의 나비를 잡기 위해서는 뭐 물론 이제 나비를 기르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화려한 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작품에 사용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살아있는 나비를 그렇게 잡았을 거거든요. 네. 그것도 엄격하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서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더라고요. 네. 김모 씨는 저걸 욕하려면 산낙지도 먹지 말아야지. 생명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누군가는 똥파리나 모기는 수백 마리씩 죽이면서 나비는 예쁘니까 죽이면 안 된다는 거냐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이어도 척추동물 혹은 포유류 이런 것과 곤충에게 갖게 되는 느낌이 또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저마저도. 네. 그래서 제 경우에도요. 저에게 불편함을 주는 파리나 모기 등의 곤충을 잡는 것에는 사실 전혀 죄책감을 저는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악의가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류는 어떨까요? 어류. 진행자님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해본 적 많죠. 예. 네. 물고기도 많이 잡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많은 물고기를 죽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오늘 질문이 마치 꼭 좀 추궁하는 듯한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아마 누구라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앞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마르코 에바리스티라는 그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칠레 출신의 예술가가 있는데요. 네. 이 작가는 트라폴트 미술관에서의 전시에서 10개의 믹서기에 살아있는 금붕어를 넣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믹서기 돌린 건 아니죠? 그리고 설마. 이 믹서기는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전원이 꽂혀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이 믹서기의 버튼을 누르면 금붕어는 형체도 없이 갈리게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예. 장치적으로. 예. 자,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자들은 호기심이 생기겠죠. 이걸 누르면 진짜로 작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방금 진행자님께서도 설마 작동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네.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전시장에 갔는데 이게 전원도 꽂혀 있고 예. 에이 설마 작동을 하겠어? 근데 내가 눌렀는데 진짜 작동을 하면 금붕어는 죽는 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누르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게 저일 것 같아요. 오늘 왜? 저는요, 우선은, 호기심을 갖고 처음부터 누르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실제로 동작하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눌러주지 않을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보다가, 만일 아무도 누르지 않아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면, 예. 내가 한번 눌러볼까 하고 저는 아니, 그 눌렀다가. 작가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작가는 내가 누르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나 같은 사람이 누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누르게까지 하는 체험은 하지만 네. 작동은 안 되게 만들어놨을 거야 라고까지 생각해서 누르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눌렀다가 정말 작동되는 걸 보고 스스로 너무 그 자괴감에 빠질 것만 같다는 상상을 저는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에바리스티는 이 작품이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관응증자인지, 네. 혹은 믹서기를 켜는 일종의 새디스트인지, 어. 혹은 물고기를 죽일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도덕주의자인지요. 아마 진행자님께서는 마지막에 도덕주의자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에바리스티는 그 후에 더 놀라운 생각을 작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졌는데요. 네. 바로 사형수에게 찾아갑니다. 네.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그 선고를 판정을 받은 사람이요? 선고를 네.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곧 집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사망 후에 신체를 예술 작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도를 알린 다음에 네. 그거에 동의를 한다는 사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동의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예. 사형 집행 후에 그 사체를 물고기 먹이로 만들어서 미술관에 거대한 수족관을 설치해서 금붕어
그 등에게 먹이를 주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며 당장 계획을 철폐하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아니 뭐 중세에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형수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는가? 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네. 답변이 막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의 그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사실보다는 저 사형수가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되면 저 사체를 금붕어 먹이로 만든다고 이것에 더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것 자체는 굉장히 끔찍하게 느끼는 사람이 네.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둔감하냐? 네, 맞아요. 굉장히 확 뭔가 이렇게 무거워지는데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중지시키는 사형 문제는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미 사망한 자의 신체를 물고기에게 던지는 것이 사형 제도보다 더 끔찍한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인간의 본능이 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아까 금붕어도 그렇고요. 네.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권? 네.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일종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좀 놀랍네요. 네. 저도 보면 보통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에는 늘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따르는데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동물을 활용을 해서 인간에 대해서 더 돌아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작품 하나를 더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나비든 물고기든 불편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덜 와닿는데요. 예. 살 부비고 같이 사는 동물, 그 대상이 강아지라면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 코스타리카 출신의 예술가가 있는데요. 기에르모 베르가스라는 예술가이고요. 2008년 중앙아메리카 비엔날레에서 굶어 죽는 개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전시를 하겠다고 밝힙니다. 네. 이 전시하게 될 작품은요. 거리에서 굶어가는 유기견을 전시장에 묶어두고 굶어 죽는 개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겠다라고 예. 밝혔는데요. 그 계획만으로도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네. 예. 사람들은 이 전시에 반대를 하는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르가스는 계획을 바꾸죠. 예. 제 생각에는요. 계획을 바꾸는 것까지 계획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저는 그러면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기견 대신에 도살당할 개, 이미 죽음을 앞둔 도살당할 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고 그 앞에 돕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데려가시오라는 문구를 적어두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요 앞다투어 작가가 준비한 수십 마리의 개를 전시장에서 데려갔고요. 예. 이러한 시민들의 선의로 작품의 제목이기도 했던 굶어 죽은 개는 실제로 단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따뜻한 얘기인 것 같은데 찜찜한데 뒤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네. 여기까지였으면 굳이 소개를 또 안 네. 드렸겠죠. 작품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수개월 후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사실 너도 나도 그 개를 데려갔던 전시장에서 베르가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연 전시를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주목하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수개월 뒤에 전국 각지의 공원에서 돕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데려가시오라는 팻말과 함께 쇠약한 개들이 방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전시장에서 개를 데려갔던 사람들이 막상 키워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데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다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시장에서 돕고 싶은 사람은 데려가시오라는 것에 반응해서 데려왔듯이 개를 내놓을 때도 돕고 싶은 사람은 데려가시오라는 팻말과 함께 개들을 공원에 이제 묶어서 방치하게 된 거죠. 실제 그런 일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전시장에서는 완성되지 못했던 굶어 죽은 개가
관객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직접 완성이 된 셈이 됐거든요. 네. 사실 이 작가가요, 아직까지도 동물 학대, 동물권, 동물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명을 달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이 정말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단지 인간의 사회화된 선의, 이제 이런 것에 가려진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동물을 활용했을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예술가는 좀 사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의 본성이 막 드러나게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충격적인 느낌이라는 그래야 되나요? 네. 인간의 위선이 확 드러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맞아요. 알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네. 알게 되는 상황이 꽤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지금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실 텐데요. 사실 동물을 작품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마음 이외에도요. 저는 그걸 불편해하는 제 마음 속에 과연 나는 사회화된 위선의 마음은 없었을까?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작품에 사용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기는 내가 자격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진 작가 중에 동물을 직접 죽인 후에 사체를 다른 사물과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의 작품을 소개할 건 아니고 이 작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동물을 식용으로 먹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동물이 작품의 소재가 된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거 항상 우리가 사회적인 논쟁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제인데 그래서 애초부터 잡아먹기 위해서 기른 것은 다 가축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참 동물 학대와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네. 묘한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존재론적 가치 혹은 인간의 부조리함 다 철학적 사유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철학적 사유에는 사실상 정답이 없죠. 그간 수천 년간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아직 그러니까 정답을 낼 수 없었던 걸 저희가 어떻게 쉽게 가치 판단을 하겠습니까? 네. 다만 제가 미술계 종사자로서 볼 수 있는 거는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가치 판단보다는요. 작품을 통해서 평소에는 해보지 않았던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네요. 네, 다시 네. 한번 하게 되죠.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풍산개를 반환하면서 불거진 논란은 동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정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술 작품은 정파성에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정파적으로 흐르지 않고 보다 순수하게 좀 철학적 사유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예술의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네. 그냥 걸려있는 그림 같고 똑같은 색인 것 같은데 네. 왜 그 개념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듣다 보면은 네. 설득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많은 느껴지는. 생각을 하게 네.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우리를 이렇게 탁 충격을 줘서 뭔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참 묘한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건 이런 네.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것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우리 그렇게 또 따져보면은 일단 어떤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미술계나 예술계에서도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좀 만드는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술이 철학적 사유를 하게 한다면 동물은 어떻게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동물을 가족처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베지테리언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이중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가지 법적으로는 좀 잘 개정돼야겠다 싶은 부분은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예술 작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인터넷에서는요. 동물을 도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이 마치 그 눈요깃거리처럼 공유되는 거를 저는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혹은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보거나 네. 만일 누군가가 개를 도살하고 이것을 예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예술가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데미안 허스트는 되고 고등학생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엔 사실상 명백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물보호법 이런 것도 좀 개정은 돼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동물법이 만들어진 지 세계적으로 100여 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예. 혹시 그 세계 최초의 동물법 누가 제정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네. 정답은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동물법을 제정했어요. 네. 아, 그것도 참 예술적이네요. 네. 그렇죠. 인권에 대해서는 무자비했던 사람이 동물권을 주장했다니 이 또한 모순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동물법이 있긴 합니다. 보호 대상은 척추동물 일부의 하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동물법의 역사가 길지는 않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뭐 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판결이 어떤가 이런 것보다는 각 개인이 가져야 될 그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 그런 윤리일 거란 생각은 듭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하고 있고요. 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 네. 철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너무 밤에 무거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이게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네. 논쟁하지 않으면서 좀 더 철학적 사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네. 진짜 예술의 힘이 아닐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미슐랭 가이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베슬 반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고를 겪더니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어 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충격적 사고로 인해 인간의 뇌 자체가 커다란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환자들이 보이는 이상 징후는 단지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뇌의 변화이며 몸의 변화입니다. 바로 그런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인정했을 때 몸을 치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마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는 자기 위안을 그만둬야 합니다. 나는 사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